해 6월, 싱가포르는 마침내 최초의 보통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선거에서 총리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훗날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로 리콴유였습니다. 리콴유. 리콴유는 당시 36살의 젊은 정치인이자 화교 4세 출신으로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면서 정치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싱가포르를 책임져야 했던 리콴유 총리는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생존을 걸고 대규모의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은 화교 약 75%, 말레이인 약 15%, 인도인 7%였습니다. 그 외에 3%엔 아랍계, 유라시안, 유럽인 다양하게 섞여 있었죠. 이처럼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인종 갈등이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이 도사리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는 이들을 하나의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에 리콴유는 우선 싱가포르 내에서 총리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던 대통령의 화교가 아니라 말레이 사람인 유솝 빈 이스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인으로 다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을 하자고 국민들에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콴유는 여기서 또 하나의 묘수를 생각을 해내는데요. 당시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답게 쓰는 언어도 다양했기 때문에 리콴유는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떤 언어로 채택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어? 아, 진짜 웃겨. 정답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영어는 뭐 화교나 말레이인, 인도인이 쓰던 언어가 아닌데 반대는 없었나요? 당시 당연히 반대도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화교, 말레이인, 인도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용어는 바로 어느 누구도 이게 내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어뿐이었죠. 공평하게. 네. 대신 중국어, 인도타밀어, 말레이어 같은 언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해 주었죠. 와. 그래서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영어는 싱가포르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고 리콴유의 계획대로 영어는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리콴유와 싱가포르가 이때 인종을 결속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국기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콴유에 따라서 그 5개의 별은 홍기의 5개의 별하고 초승달은 그 말레이시아 국기에 있는 초승달을 그래서 이 두 인종을 약간 융합 의지 표현한 거죠. 그 빨간색, 하얀색도 이렇게 딱 반반해서. 그렇죠. 네. 잘 섞었네요. 진짜 화합을 위해 엄청 애썼네요. 그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는 리콴유의 주도 아래 다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인종이 조화롭게 사는 나라의 국민,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유례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결속을 다진 리콴유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하나씩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싱가포르가 부자 나라가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법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리콴유는 독립 이후에 깨끗한 정부, 부패 없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당시 리콴유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하얀색? 네, 사진을 보시니 눈에 띄는 게 있죠. 청렴결백한 그 그렇습니다. 주고 싶은 네, 건가? 그 뜻입니다. 리콴유와 강요들의 옷이 모두 흰색이죠. 와. 리콴유 정부는 얼룩이 한 점도 없는 깨끗한 정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 바지까지 화이트로 입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와. 그렇습니다. 백이민족인데요? 비슷한. 와, 흰색 개념이죠. 바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굉장히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 부패방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부패 행위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가 일어났다는 믿을 만한 정보나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해서 증거를 압수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장관이나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이죠. 부패방지법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심지어 리콴유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걸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죠. 와.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제정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뭐지? 뇌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 공무원 연봉을 와우. 대폭 인상시킨 겁니다. 아. 리콴유 총리는 공무원들이 뇌물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을 저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2,500 싱가포르 달러이던 장관들의 월급을 4,500 싱가포르 달러로 무려 80%나 인상을 한 것이죠. 이런 리콴유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싱가포르 공무원의 연봉은 싱가포르 사회에서 탑 5%에 드는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대법관의 연봉은 10억, 총리는 약 20억으로 세계 1위입니다. 와, 아 그러면 그 부패할 필요가 없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특히 2021년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은 세계 국가 정상 가운데 가장 높다고 알려졌는데 무려 미국 바이든 대통령보다 4배가 높았습니다. 와 이거 싱가포르 총리하려고 혈안이 됐겠네. 와. 대신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청렴하게.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면서 공무원은 누구나 하고 싶은 직업이 됐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야, 것이죠. 진짜 꿈의 직업이 됐겠네요,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5위, 아시아 1위로 부패 없는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와. 이런 싱가포르의 법에는 또 하나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1993년 당시 18세의 미국 청소년이 싱가포르의 차량 50여 대를 파손시켰던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혼내야죠. 이건 그래서 뭐. 네, 이 소년은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고요. 계란을 막 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싱가포르 법원은 이 소년에게 벌금 2,200 싱가포르 달러와 징역 4개월 그리고 뇌물을 선고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규현 씨. 너무 심각한 잘못을 해서 설마. 사형을 선고. 사형을 선고. 벌금을 왜 내요? 오답입니다. 아니 아니죠. 왜냐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심하잖아 장난이. 아니 죽일 애한테 벌금을 왜 받아요? 저 다 살고 나와서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괜찮은데요? 싱가포르가 이 벌로 유명하죠. 아 정답. 규현 씨 태형. 맞습니다. 아. 규현 씨 정답. 태형. 태형이 뭐야? 패는 거죠. 진짜 팬다고요? 유명하지. 네. 정답은 태형입니다. 맞아. 이거 유명해요. 맞아, 싱가포르는 이 싱가포르에. 미국 소년에게 태형 6대를 선고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태형은 사기, 강간, 부정부패, 공공기물 파손 등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저 진짜 아프대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우 진짜 아프대 저거. 어머, 그렇게. 와. 다 빨개 벗겨. 맨날 우리나라 우와. 공장 같은 거잖아요. 오 마이 갓. 와. 저거 진짜 피날걸요? 뭐야? 회초리야? 저 피나 진짜. 아프겠다. 저 뒤에 있는 사람, 저 매든 사람이 공무원이냐고. 우와. 어우. 곤장 맞는 거잖아요, 거의. 우와. 오, 살짝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떨어져죠. 어떻게? 오 마이. 저 맞으면 진짜 잘못하면 싫겠다 이거. 그만 때려. 어머, 어떡해. 어머. 너무 끔찍한데. 근데 잘못을 하면 맞아야죠.
저희는 다 저렇게 컸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맞진 않았잖아요. 저도 21세기에 이런 게 있다는 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란 적 있어요. 21세 저런 게 없어져서 문제가 커요. 저렇게 해야 돼요. 나쁜 놈들은. 싱가포르 가면 지금 태영 몇십 대 맞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뭘 했는데? 한 손 운전 안 했어요? 운전 안 하는데요? 와이파이 안 썼어요? 와이파이요? 내 열다섯 거만 가서. 써요. 끔찍하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태양을 때리는 사람은 교도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효과적으로 아프게 때리기 위해서.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비슷합니다. 아, 야구 선수. 비슷합니다. 운동 선수. 좀 더 전문적인 때리는 사람. 좀 더 전문적으로 때리는. 바로 무술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집행할 때 무술 유단자가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어머머, 최대한 힘껏 내려치는데 이때 최대 시속이 160km. 도움 닫기를 한다고요? 160km. 국내 최고의 투수가 던진 공과 비슷한 속도죠. 그러니까 살 좀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태양은 단 한 대만 맞아도 살이 다 터지고 일시적으로 성생활이나 배변 조절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고통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끔찍하죠. 아, 장난이 아닌 거죠. 진짜 다 싱가포르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살기 좋겠네. 그리고 이러한 싱가포르의 예외 없는 엄벌주의는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2002년 베트남계 호주인이 마약을 반입하다가 싱가포르 공항에서 걸렸어요.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호주 총리였던 존 하워드도 당시 싱가포르 총리였던 리셰눈 총리에게 무려 5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구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범죄율이 거의 0%에 그치. 수렴할 것 같은데요? 근데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하게 되잖아요. 누가 범죄를 저지르겠어. 맞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싱가포르의 이러한 일관된 태도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국가라고 하는 인상을 전 세계에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싱가포르 하면 일단 치안이 좋은 나라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는 안전한 치안,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집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만드는 두 번째 정책 포인트인데요. 바로 인재 양성을 위해 엘리트 중심의 차등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가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한 차등 교육이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위권 학생들만 육성시키는 그런 건가요? 영재 뭐 그렇습니다. 육성 그런 거. 범죄. 싱가포르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철저히 인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엘리트를 선발합니다. 우와. 그래서 싱가포르는 6학년 때 졸업시험을 치릅니다. 이게 바로 싱가포르의 수능이라 불리는 PSLE입니다.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모국어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입시처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6학년이? 아니 초등학교 때 수능을 본다고요? 와. 그런데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초등학교는 186개, 중학교는 136개, 고등학교는 예술계를 포함해서 22개밖에 없습니다. 학년이 오를수록 학교가 확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못 가니까. 그렇죠.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진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친 대학 진학자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대통령 장학생이라든가 군이라든가 경찰 이런 데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중에서도 탑 클래스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세계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럼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학생이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피터 씨, 싱가포르이 또 국제학교가 유명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워낙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견 근무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 국제학교 있는데 많으면 100개국의 학생 한 학교에 있고 다 문화 경험할 수 있으니까 또 글로벌 인재 키우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는 이런 차등 교육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국제 학업 성취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인 교육 수준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와우.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엘리트들의 존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입시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 아래에서 법과 교육 체계를 바꿔나가는 동시에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는 외국의 자본 투자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성장시킬 세 번째 정책을 추진하죠. 바로 파격적인 세금 정책입니다. 우와. 리콴유와 싱가포르 정부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싱가포르가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자본과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 국가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추진되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는 제조업체의 수출에 대한 법인세율을 40%에서 무려 4%로 낮춰줍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 같은 국가들이 40에서 50%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였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몰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일로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 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싱가포르는 파격적인 세금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과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꾸준히 늘릴 수 있었죠. 와, 지금 외국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오.